월급 250만 원 받는 사회초년생이 5천만 원짜리 BMW를 계약합니다. 월 할부금 60만 원, 보험료 25만 원, 유류비 30만 원, 차에만 매달 115만 원이 나가요. 생활비는 1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여기서 월세와 식비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이 없습니다. 3년 뒤 UAR부 만기가 터지면 원금 3천만 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하는데 당연히 돈이 없죠. 차는 압류되고 경매로 2천만 원에 팔리고 남은 빚 3천만 원은 고스란히 개인 부담이 됩니다. 차는 사라졌는데 빚만 남아요. 2020년 한국의 수입차 등록 대수가 250만 대를 넘어서면서 강남에서는 10대 중 3대가 외제차가 됐습니다. BMW가 거리에 넘쳐나자 이제 아무나 탄다는 인식이 퍼졌고 외제차 인증샷은 성공의 증표에서 무리한 소비의 증거로 바뀌었어요. 2022년 금리가 급등하면서 카푸어를 양산하던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을 멈췄습니다. 카푸어가 어떻게 탄생하고 소멸했는지 그 이면에 숨은 한국 경제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65년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만 6천 대에 불과했어요. 전국에서 차를 소유한 사람이 극소수였고 당시 자가용은 재벌 회장이나 고위 공무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거리를 달리는 차량 한 대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근검 절약이 국가적 미덕으로 강조되던 시기였기에 자동차 소유 자체가 사치의 극치로 여겨졌죠. 대통령 공식 차량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길가에 멈춰서서 바라봤습니다. 1970년대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박정희 정부는 수출 주도 경제에 집중했고 국민들에게는 저축을 독려했습니다. 개인 자가용 소유는 여전히 꿈 같은 이야기였고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확실한 방법이었죠. 1980년대 들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본격 육성하면서 중산층도 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어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마이카 붐이 일어났고 소유율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요. 차를 가진 사람이 많아졌지만 위계는 더욱 명확해진 거예요. 포니를 타는 평사원, 스텔라를 타는 과장, 그랜저를 타는 임원이라는 공식이 생겼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도 차량 등급에 따라 주차 위치가 달랐고 고급차일수록 출입구에 가까운 곳을 차지했어요. 이 시기 광고들이 흥미롭습니다.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차, 격이 다른 드라이빙 같은 카피가 등장하며 자동차 회사들은 기능이 아니라 신분을 팔기 시작했죠. 광고 속 모델들은 항상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등장했어요. 시청자들은 그 이미지를 자신의 미래와 동일시했고 자동차 구매를 계층 상승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교통수단이 아니라 명함이 된 거예요. 1986년 12월 현대자동차가 그랜저를 출시하자 대한민국이 들썩였어요. 출고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했고 가격은 1,310만 원으로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당시 대졸 초임이 3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천문학적 금액이었지만 사람들은 줄을 섰어요. 가족 전체가 돈을 모아 한 대를 사는 경우도 많았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랜저를 구매했죠. 단순한 승용차가 아니라 내가 성공했다는 증명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랜저의 등장은 기술적으로도 충격이었어요. 유선형 보디, 전자식 계기판, 전동 시트까지 갖춘 이 차는 당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자동차였습니다. 소유자들은 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것만으로 우월감을 느꼈죠. 회사 주차장에 그랜저가 들어서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고 임원 전용 구역이 따로 마련됐어요. 회의에서도 그랜저의 발언권이 더 컸고 거래처와의 미팅에서도 신뢰도가 달라졌습니다. 기업에서는 임원 승진의 증표로 그랜저가 배정됐어요. 결혼 시장에서는 남자가 그랜저를 소유했는가가 핵심 조건이 됐고 맞선 자리에 어떤 차로 나타나느냐가 성사 여부를 좌우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그랜저 소유자는 신용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았고 골프장 회원권 구매 시에도 우대를 받았어요.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 그랜저를 몰고 가면 영업사원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차 한 대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대였죠. 1992년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은 그랜저의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범인들은 피해자 선정 기준으로 그랜저를 타면 돈이 있다는 논리를 세웠어요. 차량 한 대가 생사를 가르는 판단 근거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는 극단적 사례지만 당시 자동차가 가진 상징성을 보여주는 충격적 증거였어요. 사회 전체가 자동차로 사람의 경제력과 신분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자 그랜저의 마법은 약해집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타게 되면서 희소성이 사라졌고 중고차 시장에는 10년 된 그랜저들이 저렴하게 거래됐어요. 대기업 부장급이면 누구나 그랜저를 탈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BMW와 벤츠 같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였어요. 여전히 접근 불가능한 영역이었기에 더욱 매력적이었고 그랜저 너머의 세계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는 한국 경제를 뿌리째 흔들었어요.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가 수입차 시대를 열었죠. IMF가 요구한 조건 중 하나가 자동차 시장 완전 개방이었고 2000년대 초부터 관세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1억 원이 넘던 벤츠 E클래스가 7천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수입차는 서서히 현실 속으로 들어왔어요.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전문직과 기업인들에게 수입차는 생존을 증명하는 새로운 도구가 됩니다. 2005년 한국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7만 대를 돌파해요. 불과 5년 전의 2배였고 서울 강남에서는 눈에 띄게 외제차가 늘어났습니다. BMW 5 시리즈를 타는 30대 변호사, 벤츠 C클래스를 모는 40대 의사들이 등장하며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졌죠. 수입차는 전문직의 필수품처럼 자리잡기 시작했고 대형 로펌들은 신입 변호사들에게 5년 안에 외제차를 타라는 암묵적 압박을 줬어요. 병원 원장실 전용 주차장에는 최신형 수입차들이 빽빽이 들어섰습니다. 수입차 딜러들의 전략이 교묘했어요. 그들은 차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팔았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세련된 직원들이 커피와 디저트로 손님을 맞았죠. VIP 라운지에서는 와인까지 제공됐고 시승 후에는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이나 골프장 라운딩 초대권을 건넸어요. 전시장 방문 자체가 상류층 문화를 체험하는 이벤트였고 사람들은 그 경험에 매료됐습니다. 광고는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차가 아니라 인정입니다라는 카피가 등장했고 광고 속 모델들은 고급 양복을 입고 대저택 앞에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레 파킹 요원이 공손히 키를 받아가고 골프장과 요트클럽을 배경으로 성공한 삶이 펼쳐졌어요. 시청자들은 수입차를 사는 것이 곧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꿈에 투자하는 행위였죠. 2007년 한국의 자동차 할부 금융시장이 폭발합니다. 시장 규모는 30조 원을 돌파했고 캐피탈사들은 이를 새로운 황금 광맥으로 여겼어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사들은 점점 공격적인 상품을 쏟아냈습니다. 월 50만 원이면 BMW 오너라는 광고가 TV 황금 시간대를 장식했고 지하철역마다 대형 현수막이 걸렸어요. 이전까지 30% 선납금이 필수였다면 이제는 100만 원만 있으면 당장 수입차를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유예 할부가 핵심이었어요. 초기 2년에서 3년간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몰아갚는 구조였습니다.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도 월 60만만 내면 된다는 마법 같은 제한이었죠. 사람들은 총액을 잊고 월납금만 봤어요. 선납금 0원, 보증인 불필요, 저신용 등급 가능이라는 조건들이 쏟아지며 문턱은 바닥까지 낮아졌습니다. 캐피탈사들은 직장 재직 증명만 있으면 오케이라며 소득 증빙도 간소화했어요. 차량이 담보니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고금리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뒀습니다. 풀할부는 더욱 파격적이었어요. 차량 가격 전체를 대출받고 등록비와 보험료까지 할부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손에서 나가는 돈이 0원인 채로 당일 BMW를 몰고 가는 게 가능했죠. 사회초년생이 1년치 월급으로도 못 사는 차를 계약서 한 장으로 소유하게 된 거예요. 금융사들은 연 1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했고 5천만 원 대출의 경우 5년간 이자만 2천만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중고차 딜러들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장 없어도 가능, 프리랜서 OK, 신용 6등급까지 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뿌렸습니다. 실제로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소득을 부풀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 허위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수수료가 차량 가격의 10%였기에 한 건당 수백만 원이 보장됐습니다. 소비자가 나중에 빚에 허덕이든 말든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대학생들에게 부모님 명의로 하면 됩니다라며 가족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문제는 총비용 인식의 부재였어요. 사람들은 차량 가격 5천만 원을 잊고 월 60만 원만 기억했습니다. 보험료 월 25만 원, 유류비 월 30만 원, 정비비는 계산에도 없었죠. 브레이크 패드 교체 5만 원, 타이어 4개 교체 150만 원, 배터리 교체 30만 원 같은 비용은 예상조차 못했어요. 실제 월 지출은 150만 원을 넘었지만 계약 시점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금융사들의 황금기가 시작됐고 소비자들의 파국이 씨앗으로 뿌려지고 있었죠.
2010년 스마트폰이 한국을 뒤덮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일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자동차였습니다. BMW 엠블럼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면 수백 개의 좋아요가 쏟아졌고 부러움 섞인 댓글이 자존감을 끌어올렸어요. 핸드를 본 손목에 명품 시계를 차고 조수석에 명품 가방을 놓고 계기판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차는 이동수단에서 연출 도구로 완전히 전환됐어요. 인플루언서들이 앞장섰습니다. 수십만 팔로워를 가진 이들이 외제차 인증샷을 올리면 젊은 층은 열광했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어요. 일부는 렌터카를 빌려 마치 자기 차인 것처럼 연출했고 전시장 차량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팔로워들은 그 뒤의 진실을 몰랐고 성공한 사람으로만 인식했어요. SNS는 진실과 허구의 경계를 지웠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인증샷 하나로 성공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환상이 수많은 청년을 외제차 할부로 내몰았죠. 2015년경 강남 중고차 시장의 풍경이 이상해집니다. 20대 청년들이 3년 된 BMW 3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찾았고 대부분 안정적 직장이 없었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유튜버 지망생, 카페 아르바이트생, 백수까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딜러들은 SNS 광고로 신용 낮아도 오케이, 월 50만 원으로 인생 역전이라며 공격적으로 영업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직자인데 할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매일 수십 건씩 올라왔고 딜러들은 댓글로 DM 주세요라며 손님을 끌었어요. 주말이면 중고차 매매 단지는 20대 청년들로 북적였습니다. 바로 이때 카푸어라는 신조어가 탄생해요. 카와 푸어를 합친 말로 집은 반지하인데 차는 BMW라는 밈과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의 조롱거리였지만 곧 사회현상으로 인식됐죠. 거리에 정말로 수많은 젊은 외제차 오너들이 등장했고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어요. 2016년부터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20대 BMW 오너의 비극, 월급의 60%가 차에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SNS는 환상을 팔았습니다. 200만 원 월세방에 살면서도 BMW 앞 사진 한 장이면 성공자로 보였죠. 형 성공했네요. 부럽습니다. 라는 댓글이 현실의 고단함을 잊게 해줬고 인증샷을 올릴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됐어요. 자신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피드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금융 부담이 숨어 있었죠. 외제차를 몰기 시작한 카푸어들은 곧 잔혹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BMW 320D 기준으로 할부금 월 60만 원, 보험료 25만 원, 유류비 30만 원, 이것만 115만 원이에요. 여기에 세금, 정비비를 더하면 월 150만 원이 차에 들어갑니다.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사회초년생에게 생활비는 100만 원밖에 남지 않았고 월세와 식비를 제하면 손에 쥐는 돈이 없었어요. 친구 약속은 거절하게 되고 데이트 비용도 못 쓰며 저축은 불가능했습니다. 차를 유지하려고 삶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외제차를 몰지만 갈 곳이 없었고 주유비가 아까워 차를 세워두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정비소에 들어갈 때마다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날아왔어요. 겨울엔 스노우 타이어, 여름엔 에어컨 가스 충전, 차량이 노후할수록 고장은 잦아졌고 부품값은 국산차의 두세 배였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50만 원, 배터리 30만 원, 에어컨 필터 15만 원이 계속 나갔어요. 예상 못한 지출이 반복되자 카푸어들은 빚을 내서 차를 유지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할부금을 내고 대출로 수리비를 충당하며 신용 등급은 계속 떨어졌어요. 가장 큰 재앙은 유예할부 만기였습니다. 3년간 이자만 내던 사람들은 만기 시점에 원금 3천만 원을 한 번에 갚아야 했어요. 당연히 돈이 없었죠. 재할부를 시도했지만 신용등급이 이미 추락한 상태라 거절당했어요. 결국 차량은 압류됐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5천만 원에 산 차가 경매에서 2천만 원에 팔리며 남은 빚 3천만 원은 고스란히 개인 부담이 됐죠. 차는 사라졌지만 빚은 그대로였고 차도 없이 빚만 갚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2018년경부터 온라인에 고백이 쏟아집니다. 차를 팔고 싶은데 할부 잔금이 차값보다 많아 팔 수도 없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됐고 빚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부모님께 빌려서 정리했지만 집안이 박살났습니다. 같은 글들이 매일 올라왔어요.
SNS에서는 영정사진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외제차 앞 인증샷이 사실상 재정몰락의 시작 장면이라는 의미였어요. 화려한 사진 뒤에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금융사들은 이 구조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어요. 고금리로 이자를 벌고 연체 시 차량을 회수해 다시 팔았으며 남은 채권은 추심업체에 넘겨 또 돈을 벌었습니다. 한 대의 차로 여러 번 수익을 냈죠. 반면 개인들은 20대의 신용 불량자가 되고 결혼과 주택 구매 계획이 무너졌어요. 카푸어 현상은 단순한 소비 실패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과 SNS 문화가 만든 구조적 재앙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유튜브와 언론이 카푸어의 비극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파산 사례, 압류 경험담, 신용 불량 후기가 쏟아지며 사회 전체에 경각심이 퍼졌습니다. 조롱거리였던 카푸어는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실패 사례가 됐고 젊은 층도 외제차 할부를 경계하기 시작해요. 유명 유튜버들이 카푸어 되지 마세요라는 영상을 올리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창에는 저도 당할 뻔했습니다 같은 고백이 넘쳤습니다. 카푸어는 부러움의 대상에서 경계해야 할 함정으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동시에 외제차의 희소성이 무너집니다. 2020년 한국의 수입차 등록 대수가 250만 대를 넘어서며 강남에서는 10대 중 3대가 수입차가 됐어요. BMW와 벤츠가 거리에 넘쳐나자 과시 효과는 급락했습니다. 이제 아무나 탄다는 인식이 퍼지며 외제차로 특별해 보이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해졌어요. 주차장에 BMW가 5대씩 서 있는 게 일상이 되자 사람들은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 할부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조롱이 생겨났고 외제차는 성공의 증표에서 무리한 소비의 증거로 바뀌었어요. 2022년 결정타가 날아듭니다.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뛰며 자동차 할부 이자도 함께 올랐습니다. 과거처럼 낮은 이자로 풀할부 받는 게 불가능해졌고 금융당국도 할부 규제를 강화했어요. 신용 등급 낮은 사람들은 할부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카푸어를 양산하던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거죠. 금융사들도 과거 부실 채권으로 골머리를 앓으며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어요. 안정적 직장과 높은 신용 등급 없이는 수입차 할부가 원천 차단됐습니다. 젊은 층의 인식도 급변해요. 2030 세 사이에서 도심에서 차가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대중교통과 카쉐어링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2023년 기준 20대 신차 구매율은 10년 전 대비 40% 급락했어요. 이는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밀레니얼 세대의 자동차 소유율이 급락하는 글로벌 트렌드가 나타났어요. 과시수단으로서 자동차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죠. 젊은 층은 월 150만 원을 차에 쓰느니 그 돈으로 여행을 가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택했어요. 실제 사례들이 경각심을 키웠습니다. 20대에 외제차 샀다가 30대 초반 파산한 사람, 결혼 앞두고 신용불량 사실이 드러나 파혼당한 사람, 부모에게 빚을 떠넘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도됐어요. 공통점은 SNS에서 인정받고 싶었다는 것이었고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카푸어가 사라졌다고 과시 욕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무대만 이동했을 뿐입니다. 2020년대 들어 새로운 과시 수단들이 등장했어요. 명품 소비는 SNS에서 여전히 인기였고 해외여행 인증샷은 새로운 계층 표시가 됐습니다. 최신 아이폰과 맥북, 고급 카페 출입, 구독 서비스 과시까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였죠. 특히 주거 공간이 새로운 지위제로 떠오릅니다. 과거 차로 과시했다면 이제는 어디에 사느냐가 더 중요해졌어요. 강남 원룸이 지방 아파트보다 선호되고 SNS에는 인테리어 인증샷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해요. 주거비 부담을 감당 못해 하우스 푸어가 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카푸어의 전철을 밟습니다. 역세권 원룸을 위해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는 청년들, 무리한 전세 대출로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대상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동일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또 다른 형태의 푸어가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해요. 패션 푸어, 여행 푸어, 테크 푸어 같은 신조어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과시 욕구와 SNS 문화가 결합하는 한 새로운 형태의 푸어는 언제든 등장할 수 있어요. 카푸어는 결국 시대가 만든 일시적 현상이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금융 확장, 2010년대 SNS 문화, 외제차 동경, 풀할부 상품이 맞물려 탄생했고 조건이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소멸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의 과시 문화와 계층 의식은 건재합니다.
자동차가 아닌 다른 형태로 표출될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합니다. 카푸어의 몰락은 한 시대의 끝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소비 현상 탄생의 여지를 남겨요. 문제는 우리가 과거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다음 세대의 푸어 현상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입니다. 금융교육이 필요하고 SNS 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과시보다 실질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푸어는 이미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카푸어는 단순히 무리한 소비를 한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금융구조, SNS 문화, 사회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든 집단 현상이었습니다. 조롱 속에서 사라졌지만 본질적 문제는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과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단지 자동차라는 형태에서 다른 소비재로, 다른 경험으로 변해가고 있을 뿐이죠.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능력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게 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과시가 아닌 실속을, 허영이 아닌 실질을 추구하는 성숙한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카푸어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입니다.